한국어 암기することはそんなに大変じゃなかったんですけど 앞으로 더욱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숫자 하나가 일본 열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수 전년 대비 340% 폭증. 일본 10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일본인의 정체성이 한글로 지워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정학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한자 2000개 외우는 동안 한글은 24개면 끝이에요. 한글은 쉬워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되거든요. 일본 정부가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었던 한글 혁명.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세타가야 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나카무라 히나입니다. 학교 신문부 기자로 활동하며 매일 수많은 활자들과 씨름하는 평범한 여고생이죠. 하지만 제 평범한 일상 이면에는 언제나 언어에 대한 거대한 답답함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는 세 가지의 무거운 고통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제 일상 속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단짝 친구 레이와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였죠. 레이는 항상 말이 빠르고 성격이 급한 친구입니다. 희나, 오늘 방과 후 역 앞 새로 생긴 카페 갈래? 거기 디저트가 그렇게 맛있대. 레이의 메시지에 저는 곧바로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은 자꾸만 화면 위에서 멈칫거려야 했습니다. 일본어로 메시지를 보내려면 히라가나를 입력한 뒤 그것을 문맥에 맞는 한자로 일일이 변환해야 하거든요. 동음이의어가 너무 많아서 조금만 방심해도 완전히 엉뚱한 뜻의 한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응 좋아 3시에 교문 앞에서 보자. 이 짧은 문장 하나를 보내기 위해 한자를 찾고 고치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30초가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 사이 레이는 이미 3개의 메시지를 더 보내놓고 제 대답을 재촉하고 있죠. 매번 대화의 흐름이 끊기고 뒤처지는 느낌. 그것은 스마트폰이라는 최첨단 기기를 쓰면서도 마치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불편함은 앞으로 말씀드릴 진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고통은 89살이신 저희 할아버지의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얼마 전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낡은 휴대전화를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이제는 밖에서도 가족들과 사진을 주고받고 편하게 메시지를 나누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그 기대는 며칠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돋보기를 쓰신 채 스마트폰 화면을 노려보시던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희나야, 이 늙은이는 이제 정말 시대에 버림받은 모양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할아버지는 다니시던 정형외과에 예약 변경 문자를 보내려다 엉뚱한 한자들을 잔뜩 눌러놓은 상태였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조그만 화면 속에서 올바른 한자를 골라내는 일은 89의 노인에게는 가오카리만치 복잡한 미로 찾기 같았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소파 구석으로 밀어버리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할아버지의 자존심이 복잡한 문자 체계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통. 이것은 저와 우리 가족 모두의 가슴을 매일 밤 갈기갈기 찢어놓는 가장 아픈 가시였습니다. 10살 난 제 남동생 유우토 때문이었죠. 유우토는 2년 전 난독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른 또래 아이들이 동화책을 줄줄 읽어내려갈 때 유우토는 글자가 적힌 종이만 보면 호흡이 가빠지고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특히 획수가 많고 복잡한 한자는 유우토에게는 글자가 아니라 자신을 올가매는 끔찍한 거미줄 같았습니다. 어젯밤에도 어김없이 유우토의 방문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유우토는 한자 쓰기 숙제가 펼쳐진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연필 흑연이 새까맣게 묻어 있었고 노트 위에는 눈물 자국이 동그랗게 번져 있었습니다. 누나. 유우토가 저를 보며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머리가 너무 나쁜가 봐. 아무리 쳐다봐도 이 글자들이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어. 다 똑같이 생겼어. 친구들은 다 아는데 왜 나만 모르는 걸까? 유우토의 그 말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을 꼭 안아주며 절대 네 잘못이 아니라고, 네가 바보인 게 아니라고 수백 번 말해주었지만 유우토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히라가나 46개, 가타카나 46개, 그리고 평생을 외워도 끝이 없는 2136개의 상용한자들. 이 잔인하고 복잡한 문자 시스템은 제 동생의 영혼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일본어의 낡은 문자 체계는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 문화나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이었고 저주였습니다. 그날 밤 동생을 간신히 재우고 방으로 돌아온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스마트폰을 열어 영상 플랫폼에 접속했습니다. 생각 없이 화면을 위로 넘기던 중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을 추는 한국의 아이돌 K-팝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따라 영상 아래를 가득 채운 댓글들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동그라미, 가로선, 세로선, 마치 깔끔하게 조립된 블록처럼 생긴 기묘하고도 규칙적인 모양의 글자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 덕분에 그것이 한국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글자 하나하나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복잡한 한자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순간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강렬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검색창에 한글이라는 두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첫 번째 백과사전의 문장을 읽어 내려간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4개의 글자. 이 24개의 글자만 알면 세상의 모든 소리를 그대로 적을 수 있다. 무엇보다 글자를 쓸 때 그 어떤 한자 변환도 필요하지 않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24개라고? 우리가 수천 개의 한자를 외우며 고통받고 있을 때 바다 건너 저 사람들은 단 24개의 글자로 모든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는 제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더욱 충격적인 역사적 사실들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도 더 된 과거, 한국의 옛 국가인 조선의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한자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엾은 백성들을 위해 직접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이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똑똑한 자는 아침나절이 지나기 전에 이해하고 어리석은 자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그 위대한 기록. 저는 숨을 헐떡이며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500년 전 조선의 왕이 백성들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참담함과 안타까움.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도쿄 한복판, 우리 집 거실에서 할아버지와 유우토가 겪고 있는 고통과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위대한 왕의 따뜻한 시선이 제 마음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책상 구석에 박혀있던 빈 노트를 거칠게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펜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이 인터넷의 정보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정말로 단 며칠 만에 이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이기적 같은 24개의 조각들을 한자에 짓눌려 신음하는 우리 가족에게 직접 선물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 방에서 시작된 이 작고 필사적인 날갯짓이 훗날 도쿄 거리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될 줄은 말입니다. 89 할아버지와 난독증 소년의 기적. 방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에 앉은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제 앞에는 백지 상태의 낡은 노트가 놓여 있었고 스마트폰 화면에는 방금 전 제가 찾아낸 한글의 자음과 모음표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저는 펜을 쥐고 화면 속 글자들을 하나씩 빈 노트에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발음 기관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 만들었다는 설명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 입술이 단단하게 닫히는 모양, 그리고 목구멍이 동그랗게 열리는 모양. 그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소리내는 과정이 그림처럼 문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무작정 획순을 외우고 뜻을 끼워 맞춰야 하는 일본의 한자와는 근본적인 태생부터가 달랐습니다. 원리를 단 한 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글자가 제 머릿속에 사진처럼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모음의 원리를 읽어 내려갈 때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광활하고 둥근 하늘, 끝없이 펼쳐진 평평한 땅, 그리고 그 사이에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 이 세 가지의 우주적 요소만으로 세상의 모든 모음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야, 어여, 우요, 우유르리. 수평선 하나를 긋고 작은 점 하나를 찍을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소리가 마법처럼 탄생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불규칙도 억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연의 이치와 물 흐르는 듯한 논리만이 존재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불과 서너 시간 만에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국의 문자를 더듬더듬 소리내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거운 국어 사전을 뒤적이며 수천 개의 한자 모양과 음독과 훈독을 억지로 머릿속에 구겨 넣으며
씨름했던 제 지난 학창시절이 한순간에 허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허탈감은 이내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대한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이고 직관적인 문자라면 89의 우리 할아버지도 글자만 보면 공포에 떠는 내 동생 유우토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강렬한 확신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밤새 빼곡하게 채운 한글 노트를 품에 안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할아버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의 허공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방 한구석에 덩그러니 내팽개쳐진 최신형 스마트폰이 할아버지의 깊은 상실감과 체념을 고스란히 대변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할아버지의 앙상한 무릎 위에 제 손을 포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새벽에 엄청난 마법 같은 걸 하나 배워왔어요. 이것만 아시면 병원 예약 문자 보내는 것도 고향에 계신 친구분들께 인사 전하시는 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돌아보시더니 힘없이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희나야, 네 예쁜 마음은 고맙지만 이 늙은이는 이제 새로운 걸 머리에 집어넣을 힘이 없단다. 그 손톱만 한 화면에서 그 복잡한 한자들을 어떻게 다 찾아내겠니? 나는 그냥 시대에 뒤처진 채로 조용히 살련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한자가 아니에요. 딱 24개. 거짓말 안 하고 딱 24개만 아시면 세상의 모든 말을 다 적으실 수 있는 기적 같은 글자가 있어요. 할아버지의 깊게 파인주름진 눈매에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일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어젯밤 제가 밤을 새워 만든 한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떨리고 굽은 손을 꼭 쥐고 종이 위에서 천천히 글자의 모양을 따라 그리겠습니다. 기억 니은 아야. 둥근 하늘과 평평한 땅, 그리고 우뚝 선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자 평생을 흙을 일구며 자연과 함께 살아오신 할아버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자의 우주의 이치가 이리도 정갈하게 담겨있다니 참으로 따뜻하고 다정한 문자구나. 백성을 위해 만들었다는 그 옛날 왕의 마음씨가 글자, 선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듯해 할아버지의 마른 입술에서 깊은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시작한 지 불과 1시간이 지났을 무렵 거실에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서랍에서 두꺼운 돋보기를 꺼내어 고쳐 쓰시더니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글씨로 빈 노트 위에 무언가를 천천히 적어 내려가신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할아버지의 성함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써오며 숱하게 획을 틀리곤 하셨던 복잡한 일본 한자 대신 단 3번의 부드러운 펜놀림으로 완성된 너무나도 깔끔하고 명확한 이름 석자. 자신의 이름이 적힌 한글을 가만히 내려다보시던 할아버지의 좁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할아버지의 스마트폰을 가져와 한글 전용 키보드를 설치해드렸습니다. 글자를 친 뒤에 복잡한 변환 버튼을 누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제 말에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화면의 자음과 모음을 꾹꾹 누르기 시작하셨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는 할아버지의 손가락에는 점차 자신감이 붙고 있었습니다. 나 사랑해. 그 순간 제 주머니 속에 있던 스마트폰이 경쾌한 알림음을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켜보니 할아버지가 생애 처음으로 아무런 변환의 고통과 실수 없이 보내신 완벽한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희나야 사랑해. 저를 바라보시던 할아버지의 굵고 뜨거운 눈물이 스마트폰의 차가운 액정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7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문자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주눅 들어야만 했던 한 노인의 깊은 한이 단 24개의 다정한 글자 앞에서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이 집안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아프고 결정적인 숙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난독증으로 고통받는 제 어린 동생 유우토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또다시 복잡한 한자 쓰기 공책을 연필로 박박 찢어버리며 서럽게 울부짖는 유우토를 보며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반드시 이 끔찍한 문자의 지옥에서 내 동생을 구출해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훌쩍이는 유우토를 제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잔뜩 움츠러든 동생의 작은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유우토, 누나가 오늘 진짜 재미있는 입술 모양 그리기 놀이를 하나 알려줄게. 이건 학교에서 배우는 한자처럼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돼. 그냥 거울을 보고 누나 입술 모양만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 아주 쉬운 마술 같은 거야. 유우토는 잔뜩 겁먹은 붉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또다시 지렁이처럼 얽히고 설킨 복잡한 글자들을 외우라고 혼낼까 봐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그린 커다란 한글 자음 표를 꺼내 유우토의 눈높이에 맞춰 벽에 붙였습니다. 이음은 두 입술이 굳게 다물어지는 네모난 모양, 이응은 목구멍이 동그랗게 활짝 열리는 모양. 저는 과장된 표정으로 입술을 삐죽거리고 입을 크게 벌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늘 글자만 보면 울음부터 터뜨리던 유우토의 얼굴에 처음으로 작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유우토의 반응과 습득 속도는 할아버지보다 훨씬 빠르고 직관적이었습니다. 난독증을 앓는 아이들에게 글자란 종이 위를 어지럽게 기어다니는 벌레와도 같습니다. 특히 획수가 많고 복잡한 한자는 아이의 뇌에서 정보의 과부하를 일으키죠.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한자처럼 무리하게 뜻을 유추하거나 복잡한 획순을 외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단순한 기하학적 모양과 귀에 들리는 명확한 소리가 1대1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 바로 이 점이 난독증 아이의 혼란스러운 뇌 구조에 기적 같은 안정감과 질서를 부여해 주었던 것입니다. 글자가 모여 하나의 블록을 이루는 직관적인 구조는 유우토의 시선을 종이 위에 단단히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나 달아. 유우토의 작은 입술에서 한글의 맑은 소리가 튕겨져 나올 때마다 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짜릿한 전율에 속으로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저와 유우토만의 비밀스럽고 치열한 한글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요일 저녁, 저희 집 거실에는 퇴근하신 아빠와 주방에서 과일을 깎으시던 엄마, 그리고 돋보기를 끼신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유우토가 가족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중대한 발표가 있다고 선언했거든요. 안방 문이 열리고 유우토가 자신의 몸짓만 한 커다란 스케치북을 가슴에 소중히 품은 채 쑥스러운 듯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지난 2년 동안 짙게 드리워져 있던 우울한 그늘 대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당당하고 묘한 자신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제가 직접 쓴 편지예요. 유우토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스케치북을 활짝 펼쳤습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는 검은색 크레파스로 꾹꾹 눌러 쓴 큼지막하고 삐뚤삐뚤한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아름답고 완벽한 한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유우토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떨리지만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자신이 직접 쓴 글자들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누나, 할아버지 사랑해요. 저는 이제 글자를 완벽하게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절대 머리가 나쁜 바보가 아니에요.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겁고도 거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난 2년이라는 끔찍한 시간 동안 단 한 줄의 쉬운 동화책, 문장조차 제대로 읽지 못해 매일 밤 책상에 엎드려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눈물로 지새우던 가엾은 아이. 그 아이가 더듬거리긴 하지만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신의 진심을 시각적인 글자로 적어내고 그것을 다시 아름다운 소리로 바꾸어 내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깨고 엄마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없으시던 무뚝뚝한 아빠마저 황급히 고개를 창밖으로 돌리며 안경을 벗어 던지고는 굵은 눈물을 어깨를 들썩이며 훔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다가가 유우토를 품이 부서져라 끌어안고는 아이의 작은 정수리에 뜨거운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래, 우리 유우토는 똑똑한 아이란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훌륭한 내 강아지야. 온 가족이 좁은 거실 바닥에 뒤엉켜 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문자의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던 우리 가족의 영혼이 짙은 어둠을 뚫고 완벽하게 치유받는 찬란한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단 24개의 단순한 글자가 바다 건너 이웃, 나라 한국의 위대한 한글이 산산조각 났던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단단하고 아름답게 조립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유우토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책상에 앉아 제 스마트폰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낮에 단짝 친구 레이가 보낸 수많은 메시지들이 여전히 읽지 않은 상태로 쌓여 있었습니다. 답장이 왜 이렇게 늦냐고 쉴 새 없이 투덜거리는 레이의 메시지, 그리고 복잡한 한자 변환에 쫓겨 급하게 치느라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오타를 내고 만재 부끄러운 과거의 답장들. 문득 제 머릿속을 강렬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의 벼락 같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의 눈물을 닦아주고 할아버지의 자존심을 되찾아준 한글의 이 위대하고 폭발적인 힘이 그저 우리 가족만의 작은 해프닝으로 끝나기에는 너무나도 아깝고 거대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단짝 친구 레이도
밤마다 외워지지 않는 빽빽한 한자 단어장을 붙들고 책상에서 절망하는 우리 학교의 수많은 친구들도, 그리고 매일같이 스마트폰 액정 위에서 오타와 전쟁을 벌이며 피로에 지쳐가는 도쿄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도 모두 이 눈부신 기적을 마땅히 누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뒤집어 꺼버리고 다시 빈 노트를 활짝 펼쳤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학교에 가져갈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아주 특별한 초대장을 정성스럽게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한복판 세타가야 여자고등학교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일본 교육계의 뿌리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막 잉태되려는 참이었습니다. 교실로 스며든 24개의 비밀 조각. 월요일 아침, 도쿄 세타가야 여자고등학교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벅차올랐습니다. 제 가방 깊숙한 곳에는 어젯밤 동생 유우토의 눈물을 닦아주고 할아버지의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아준 그 위대한 마법, 바로 24개의 한글 자모가 빽빽하게 적힌 비밀 노트가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실 뒷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 단짝 친구 레이가 잔뜩 꼴이 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제자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희나, 너 어제 왜 그렇게 답장이 늦은 거야? 내가 역 앞 카페에서 너 기다리느라 40분이나 서 있었어. 도대체 메시지 하나 보내는데 한자 변환을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오래 걸려? 레이의 뾰로통한 목소리에 평소 같았으면 두 손을 모으고 미안하다며 쩔쩔맸겠지만 그날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레이의 불평을 가볍게 웃어넘기며 가방 지퍼를 열고 그 낡은 노트를 꺼내 레이의 책상 위에 보란듯이 펼쳐놓았습니다. 레이, 내가 주말 동안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엄청난 비밀 무기를 하나 찾아냈어. 이것만 알면 우리는 앞으로 메시지 보낼 때 짜증나는 한자 변환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 단 1초도 말이야. 레이는 미심쩍은 눈초리로 제가 펼친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동그라미, 네모, 직선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기하학적인 무늬들을 보며 레이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레이의 손목을 끌고 사람이 없는 옥상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이 과학적인 문자의 원리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모난 모양은 입술을 닫았을 때 나는 소리야. 미음이라고 해. 그리고 이 동그라미는 목구멍이 열릴 때 나는 소리 이응이야. 정말 놀랍지 않아? 우리가 매일 말할 때 쓰는 입술과 혀와 목구멍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글자를 만들었어. 수천 개의 한자를 무식하게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부품을 조립하듯이 맞추기만 하면 끝이야.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장난이냐며 콧방귀를 뀌던 레이의 표정은 제 설명이 5분, 10분 이어질수록 점점 경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레이는 떨리는 손으로 제 펜을 빼앗아 들더니 방금 배운 원리대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빈 공간에 더듬더듬 적어보았습니다. 레이. 복잡하고 화려한 일본 한자로 쓸 때 15번이나 펜을 꺾어야 했던 그녀의 이름이 단 3번의 부드러운 움직임만으로 너무나도 완벽하고 직관적인 글자로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희나, 이거 진짜 변환 버튼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치면 이게 다 글자가 된다고. 레이의 커다란 눈망울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커졌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우리의 이 은밀하고도 충격적인 비밀 수업에 유나, 사키, 모모카까지 3명의 친구가 더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교실 맨 뒷자리에 책상을 붙여놓고 한글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불과 오후 수업이 시작되기 전 5명의 소녀들은 한글의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을 모두 외우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즉시 스마트폰에 한국어 키보드를 설치하고 우리들만의 비밀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방과 후 떡볶이 먹으러 갈 사람. 제가 한글로 첫 메시지를 전송하자마자 1초도 지나지 않아 4명의 친구들에게서 동시에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나 갈래. 완전 좋아. 빨리 마치고 싶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소 일본어로 대화할 때면 문장을 치고 어울리는 한자를 목록에서 찾고 잘못 눌러서 지우고 다시 치느라 뚝뚝 끊기던 대화의 흐름이 마치 머릿속의 생각이 그대로 스마트폰 화면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자 변환이라는 거대한 모래주머니를 떼어내자 우리의 소통 속도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속도와 효율성은 단지 스마트폰 채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세계사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이 유독 빨라 평소 같으면 필기를 하다가 한자가 생각나지 않아 쩔쩔맸을 텐데 우리는 한글로 소리 나는 대로 노트에 거침없이 선생님의 설명을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서양의 역사적 인물 이름이나 지명도 한글로는 단 몇 글자면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필기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고 덩달아 수업에 집중하는 시간도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비밀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쉬는 시간마다 노트에 정체불명의 아름다운 문자를 빠르게 적어 내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곧 반 전체의 핫이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암호놀이 정도로 생각했던 반 친구들은 우리가 필기한 노트를 빌려보고 그 압도적인 효율성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희나, 나도 그거 가르쳐주면 안 돼. 나 어제도 한자 수행평가에서 변환 실수해서 점수 엄청 깎였단 말이야. 그렇게 반 친구 한두 명이 가르쳐달라며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 불과 2주 만에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불길처럼 학교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방과 후 빈 교실에서 5명으로 시작했던 우리들의 조촐한 세타가야 한글 클럽은 어느새 이웃 반 학생들과 1학년 후배들, 심지어 대학 입시라는 무거운 짐을 진 3학년 선배들까지 몰려들며 100명이 훌쩍 넘는 거대한 조직으로 팽창했습니다. 한글이 가진 매력은 단순히 빠르고 편리하다는 실용성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내 미술부 학생들은 한글을 배우자마자 그 기하학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야. 완벽한 비율을 가진 하나의 조형 예술이야. 동그라미와 직선이 만들어내는 이 여백의 미를 봐. 어떻게 500년 전에 이렇게 세련된 타이포그래피를 디자인할 수 있었지? 미술부 기장인 아야네 선배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활용해 학교 축제 포스터를 디자인하겠다며 열의를 불태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깐깐하기로 소문난 과학부 친구들은 한글의 창제 원리에 담긴 소름 돋는 언어, 과학적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발음 기관의 단면을 엑스레이로 찍어놓은 듯한 자음의 형태학적 구조를 분석하며 그들은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을 향해 경외감마저 보였습니다. 한글은 우리 세타가야 여고 학생들의 억눌렸던 지적, 호기심과 자유를 향한 갈망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해방의 비상구였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기적은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말이면 할아버지를 모시고 동네 노인정을 찾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어려워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한글 키보드를 가르쳐드리는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응 하나에 아 하나를 치니 아 소리가 나고 눈도 침침한데 그 복잡한 한자를 안 찾아도 되니 내 눈이 다 번쩍 뜨이는 것 같네. 70대, 80대의 노인분들이 생애 처음으로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의 힘으로 보내시고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의 복잡한 문자 체계에서 소외되어 침묵을 강요받았던 노년층에게 한글은 세상과 다시 연결해주는 가장 튼튼하고 따뜻한 동아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가슴을 가장 벅차게 만들었던 변화는 바로 제 동생 유우토에게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유우토가 난독증을 극복하고 한글로 편지를 읽었다는 소문은 동생의 초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유우토처럼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이 달라 복잡한 한자를 뇌에서 인식하지 못해 학습 장애로 고통받던 수많은 난독증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우토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글을 못 읽는다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구석에서 숨어 울던 제 어린 동생은 이제 또래 친구들에게 입술 모양을 흉내내며 한글을 알려주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자의 지옥에서 벗어나 너무나도 쉽고 명확한 한글의 규칙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적어보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난독증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벅차오르는 감동의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일본의 낡고 답답한 시스템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방치했던 사람들을 바다 건너 한국에서 온 24개의 다정한 조각들이 말없이 끌어안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글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더 넓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비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비행이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변화의 소리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이미 학교 안에서는 불안한 조짐이 하나둘씩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우리의 노트를 의심의 눈초리로 흘끗거리는 선생님들의 시선이 점점 매서워지고 있었고 교무실 앞을 지나칠 때마다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심각하게 논의하는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기성세대의 낡은 문이 서서히 불길한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거대하고 무자비한 폭풍이 저 멀리서 매섭게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억압하는 어른들, 벼랑 끝에 선 아이들, 자유의 달콤함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세타가야 여고를 핑크빛으로 물들였던 한글의 마법은 결국 교무실의 차가운 회색빛 벽돌에 부딪혀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변화의 기류를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3학년 교실에 수업을 들어오시는 세계사 선생님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수업을 하던 중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선배의 필기 노트를 우연히 내려다본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은 노트를 집어들어 올리며 매서운 목소리로 교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인가? 내가 설명한 역사적 사실들을 이런 근본 없는 외국 문자로 휘갈겨 놓다니. 너희들이 지금 일본의 고등학생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선생님의 호통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퍼져나가는 학생들의 한글 사용을 학교 측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규 수업이 모두 끝난 뒤 예고에도 없던 전교생 긴급 조회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서 있는 가운데 교장 선생님이 단상 위로 묵직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교장 선생님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차가웠습니다. 최근 교내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자와 가나 대신 정체불명의 외국 문자를 사용하여 필기를 하고 사적인 쪽지를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강당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레이와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쥐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여러분은 1000년이 넘는 찬란한 역사를 가진 일본의 자랑스러운 딸들입니다. 언어와 문자는 그 나라의 혼이자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위대한 유산을 버리고 그저 편리함만을 쫓아 타국의 문자를 무분별하게 차용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뿌리를 난도질하는 끔찍한 행위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강당의 스피커를 찢을 듯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훈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견한 희망과 자유에 대한 명백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부로 교내에서의 모든 한글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수업 시간의 필기는 물론이고 쉬는 시간의 사적인 쪽지나 동아리 활동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교칙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이며 주동자는 정학 처분까지 불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학교는 숨막히는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마다 복도를 순찰하듯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노트를 불시에 검사했습니다. 한글로 적힌 필기가 단 한 글자라도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노트를 압수당하고 교무실로 끌려가 반성문을 써야 했습니다. 심지어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한글 메시지를 보내다 들킨 후배는 부모님까지 학교로 소환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어른들의 탄압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강경한 조치에 불만을 품은 일부 보수적인 학부모들이 지역 교육청에 민원을 넣기 시작했고 급기야 도쿄의 한 지역 신문에는 우리를 겨냥한 자극적인 기사까지 실렸습니다. 편리함에 눈먼 아이들, 흔들리는 일본의 정체성, 외래 문자에 점령당한 세타가야 여고의 충격적인 실태. 기사를 읽은 날 저녁 아빠는 깊은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희나야, 아빠는 네가 한글을 배워서 유우토를 도와준 것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의 룰이라는 게 있어. 너무 모난 돌이 되면 정을 맞는 법이란다. 학교에서 당분간은 조심하는 게 좋겠구나. 아빠의 걱정 어린 조언에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숨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요? 그저 답답한 문자 체계에서 벗어나 조금 더 편하게 대화하고 싶었을 뿐이고 글을 읽지 못해 울고 있는 동생에게 세상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는 배신 행위일까요? 아니면 낡고 병든 정체성에 갇혀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어른들이 진짜 배신자일까요? 강력한 억압 앞에서도 세타가야 여고 학생들의 불꽃은 결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선생님들의 지시에 순응하는 척하면서도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점심시간 화장실 거울에는 빨간색 립스틱으로 적힌 삐뚤삐뚤한 한글 메시지들이 매일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한글은 우리의 무기다. 선생님들이 화들짝 놀라 지우개로 박박 문질러 지우면 다음날 교실 칠판 구석에 또 다른 한글 응원 문구가 조그맣게 적혀 있었습니다. 방과 후가 되면 우리는 교복 겉옷을 벗어 가방에 쑤셔넣고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역 앞 편의점 구석에 모였습니다. 편의점 컵라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며 우리는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도 끝까지 한글 스터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교의 억압이 거세질수록
금지된 문자를 향한 아이들의 열망과 결속력은 더욱 무섭고 단단하게 뭉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금요일 오후, 편의점 창밖을 내다보던 제 단짝 레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숨어서 도둑고양이처럼 지낼 수 없어. 우리가 왜 정학을 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떨어야 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이 문자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리고 어른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고집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지 말이야. 레이의 붉어진 눈시울을 보며 저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낡은 지갑을 꺼내 열었습니다. 지갑 한편에는 삐뚤빼뚤한 한글로 누나 사랑해라고 적힌 유토의 편지 조각과 돋보기를 끼고 환하게 웃으며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할아버지의 사진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미소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이대로 무기력하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레이 말이 맞아. 학교 안에서만 싸우는 건 한계가 있어. 진짜 세상을 향해 우리가 직접 소리쳐야 해. 제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서늘하고도 강인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좁은 편의점 구석에 모여있던 10명의 아이들의 눈빛이 일제히 저를 향해 번뜩였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손을 한데 모아 꽉 맞잡았습니다. 낡은 전통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갇혀 질식해가던 도쿄의 아이들이 마침내 그 견고한 벽을 부수고 세상의 가장 중심부로 진격할 거대하고 무모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수백만 명의 인파가 교차하는 도쿄의 심장부, 바로 시부야 하치코 광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터뜨릴 작은 불꽃 하나가 도쿄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불기둥이 될 줄은 어른들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부야 하치코 광장, 도쿄를 멈춰 세우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30분, 세계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다는 도쿄 시부야의 스크램블, 교차로 앞 하치코 동상 광장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빌딩들의 전광판에서는 시끄러운 상업 광고들이 쉴 새 없이 번쩍이고 있었고, 주말을 맞아 쏟아져 나온 수십만 명의 인파가 파도처럼 광장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거대하고 차가운 도시의 소음 한가운데에 저와 10살 난 동생 유토, 굽은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하신 할아버지, 그리고 굳은 표정의 단짝 친구 레이를 비롯한 10명의 세타가야, 여고, 학생들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저희의 등에는 커다란 도화지를 돌돌만 짐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날카롭게 찢어지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만약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동한 경찰들에게 억지로 끌려가고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하며 우리 가족은 영영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두려움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제가 유토의 작은 손을 꽉 쥐며 주저하고 있을 때 옆에 서 계시던 할아버지가 당신의 거칠고 따뜻한 손으로 제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주셨습니다. 희나야, 고개를 들거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등 뒤를 돌아보며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네가 나를 어둠 속에서 꺼내주었듯 이제 우리가 이 도시의 어둠을 걷어낼 차례란다. 할아버지의 그 낮고 묵직한 한마디에 벼락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친구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된 시간 오후 3시 정각. 우리는 동시에 가방에서 돌돌 말려있던 커다란 플래카드를 꺼내어 시부야 광장 한가운데서 일제히 활짝 펼쳐들었습니다. 가로 2m, 세로 1m의 거대한 하얀색 도화지 위에는 삐뚤빼뚤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고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권위적인 일본의 한자가 아니었습니다. 24개의 다정하고 과학적인 조각들로 이루어진 찬란한 문양,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저와 레이가 찍혀든 플래카드에는 일본어와 한글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낡은 전통의 노예가 아니다. 편하고 효율적인 문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라. 한글은 결코 죄가 아니다. 우리의 돌발 행동에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던 수백 명의 시민들이 하나둘씩 제자리에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혀를 끌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고생 10명이 벌이는 치기 어린 시위라고 생각하고 비웃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광장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은 단 5분도 지나지 않아 거대한 경악과 충격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스크램블 교차로의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수백 명이 인파 속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광장에 도착한 사람들은 제가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나갔던 동네 노인정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여든이 훌쩍 넘으신 어르신들 20여 명이 굽은 허리를 이끌고 전철을 갈아타며 시부야 광장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손에는 골판지를 오려 투박하게 적어낸 한글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손녀에게 내 손으로 사랑한다고 쓸 수 있게 해주시오. 늙은이의 눈을 뜨게 해준 다정한 글자를 빼앗지 마시오. 노인들의 등장에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양복을 입은 20, 30대 직장인 수십 명이 무리지어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회사에서 한국어 키보드를 숨겨놓고 쓰며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던, 하지만 낡은 기업 문화의 눈치를 보느라 숨죽여야 했던 젊은 세대들이었습니다. 대학생들과 다른 고등학교의 학생들까지 광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불과 20분 만에 우리 주변에는 200명이 넘는 거대한 인파가 한글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방패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시부야 광장의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일본 사회에 경고하고 숨막히는 시스템에 억눌려 있던 모든 소외된 자들의 거대한 해방을 알리는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가장 폭발적인 카타르시스는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작은 영웅에게서 터져나왔습니다. 인파의 맨 앞줄, 제 옆에 서 있던 10살 유우토가 갑자기 제 손을 놓고 광장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구경꾼이 500명 넘게 불어나며 발 디딜 틈조차 없어진 거대한 군중 속에서 자그마한 체구의 소녀는 자신의 몸짓만 한 스케치북을 가슴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소음으로 가득했던 광장이 마치 진공 상태에 빠진 것처럼 순식간에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스케치북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2년 동안 글자를 읽지 못하는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나를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유우토는 수많은 어른들의 시선 앞에서도 전혀 떨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직접 쓴 그 한글 문장들을 세상에서 가장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우토의 목소리가 시부야의 높은 빌딩 숲 사이로 울려 퍼지는 순간 제 뒤에 서 있던 누군가가 억눌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돌아보니 유우토처럼 난독증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시위 현장에 합류한 수십 명의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읽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잔인한 글자 대신 아이들을 숨쉬게 하는 글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한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외치자 군중 곳곳에서 뜨거운 눈물과 환호성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구경만 하던 수많은 시민들의 눈시울도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외국 문자를 유행처럼 따르는 철없는 10대들의 반항인 줄 알았던 이 시위가 사실은 기성세대의 낡은 고집 때문에 고통받고 눈물 흘려야 했던 사회적 약자들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다는 사실을 도쿄의 시민들이 마침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경찰차 여러 대가 광장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미승인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 병력이 빠른 걸음으로 우리를 향해 밀고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광장을 채웠고 저는 반사적으로 유우토를 끌어안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무력하게 진압당하고 마는 것일까요? 하지만 곧바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경찰 병력이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광장을 에워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와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인간 방패를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팡이를 짚고 맨 앞줄에 서셨고 난독증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압을 지휘하던 경찰 간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노인들과 아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잠시 멈칫하며 부하들에게 손짓으로 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인간 방패 앞에서 강제 해산은 그 자체가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은 해산 대신 우리 주변에서 차도를 통제하며 안전을 확보하는 방어벽 역할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극적이고도 경이로운 순간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시부야 광장 곳곳에 진을 치고 있던 일본의 주요 방송국, 카메라들과 외신 기자들의 플래시가 마치 거대한 뇌우처럼 쉴 새 없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일본인들이 다른 나라의 문자를 허락해 달라며 오열하고 연대하는 이 전무후무한 광경은 단 몇 분 만에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로 생중계되며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광장을 가득 채운 500명의 사람들은
이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어깨를 겹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던진 아주 작은 호기심의 돌멩이가 도쿄라는 거대한 호수에 떨어져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해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승리의 한가운데서 저는 군중을 뚫고 무리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한 낯선 청년의 모습을 발견하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대학 점퍼 차림에 깊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 남자는 혼란스러운 광장의 분위기 속에서도 놀랍도록 차분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는 두꺼운 책의 표지에는 금박으로 새겨진 훈민정음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순수하고 절박했던 투쟁을 학문적이고 역사적인 거대한 혁명으로 승화시켜줄 결정적인 구원자가 마침내 도쿄의 심장부 한가운데로 조용히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진심이 도쿄의 심장을 뚫다 시부야 하치코 광장을 가득 메웠던 벅찬 감동과 환호성의 메아리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붉어진 눈시울을 닦아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던 제 앞으로 천천히 다가온 청년은 소란스러운 군중과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오직 진실만을 꿰뚫어보는 듯한 아주 깊고 단단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세다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언어학과 특수교육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 정태원이라고 합니다.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는 마이크도 없이 광장의 소음을 뚫고 제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태원 씨의 손에 소중하게 들려있던 두꺼운 책, 그 낡은 표지 위에 금박으로 아로 새겨진 훈민정음이라는 네 글자는 그가 이 광장에 단순한 구경꾼으로 온 것이 아님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보여준 눈물과 용기는 한글이 가진 진짜 위대함인 사람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복잡한 문자의 벽에 갇혀 고통받던 어린 동생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꺼이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고 거리로 나선 여러분의 그 절박한 마음, 그것이 바로 500년 전 이 문자를 처음 만드셨던 조선의 왕, 세종대왕의 애끓는 진심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위대한 여정에 제대로 된 나침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태원 씨의 든든하고도 묵직한 합류는 우리들의 작고 절박했던 외침이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거대한 교육혁명으로 진화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시부야 시위 현장이 수백 개의 소셜미디어와 외신 보도를 타고 전 세계로 타전된 직후 도쿄의 억압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며 정악을 운운하던 학교 측은 쏟아지는 언론의 집중 포화와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철저하게 침묵에 빠졌고 그 틈을 타 우리는 더 이상 음습한 화장실이나 편의점 구석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시위가 있은 지 불과 일주일 뒤 신주쿠의 한 대형 구민회관 대강당, 이곳에서 열린 태원 씨의 첫 번째 공개 한글 수업에는 애초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상했던 100명의 인원을 훌쩍 뛰어넘어 무려 500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파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교실에서 한자 필기에 고통받던 중고등학생들은 물론이고 유우토처럼 발달 장애나 난독증을 앓는 자녀의 손을 꽉 쥔 채 절망하던 젊은 부모님들, 평생 기계와 문자의 장벽에 막혀 소통을 포기했던 돋보기를 목에 건 백발의 어르신들, 그리고 한글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논리에 매료된 두꺼운 전공 서적을 든 대학생들까지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모두 달랐지만 그들의 흔들리는 눈빛에는 낡고 복잡한 일본의 문자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의 빛을 보고 싶다는 강렬하고도 절박한 갈증이 용암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단상의 선태원 씨는 단순히 기억, 니은 같은 자음과 모음의 생김새를 가르치는 가벼운 기술적인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칠판 한가운데에 커다랗게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또박또박 적고 그 이면에 숨겨진 장엄하고도 눈물겨운 인류의 역사를 500명의 가슴속에 뜨겁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다 건너 한국의 한글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천 개의 언어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 언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가 명확하게 기록된 기적의 문자입니다.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소수의 양반이라는 귀족 계급만이 배우기 어려운 중국의 한자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평범한 백성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글을 몰라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가고 농사짓는 법이 적힌 책을 읽지 못해 가뭄에 굶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참혹하고 비통한 광경을 매일 궁궐의 높은 어좌에서 내려다보며 가슴을 쥐어뜯고 피눈물을 흘렸던 단 한 사람, 바로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대왕이었습니다.
500명이 들어찬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겁고 숙연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태원 씨의 젖은 목소리는 점점 더 뜨거운 열기를 품고 강당의 천장을 때렸습니다. 왕은 자신의 불쌍한 백성들이 그를 몰라 짐승처럼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글자를 독점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던 귀족 기득권층의 엄청난 반발과 정치적인 목숨을 건 끔찍한 위협 속에서도 왕은 오직 백성들의 입 모양과 혀의 움직임을 밤낮 없이 관찰하고 해부하듯 연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학자들조차 불가능하다며 포기했던 그 험난하고 고독한 길을 지독한 과로로 인해 시력이 멀어지고 온몸이 망가지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완성해냈습니다. 도대체 일국의 왕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글자를 몰라 세상에서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신의 가장 나약한 백성들을 마치 자신의 핏줄인 친자식처럼 미치도록 사랑하고 연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인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절대 권력자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름 없는 약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특권과 안위를 기꺼이 내어던져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위대한 민주주의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 숭고하고도 먹먹한 한글의 진짜 진실이 강당 안에 폭풍처럼 울려 퍼진 순간 여기저기서 억눌렸던 훌쩍임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한자에 짓눌려 스스로를 멍청하다고 자책하며 책상에 엎드려 울었던 아이들, 아이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남몰래 가슴을 찢어야 했던 부모님들, 그리고 평생 문맹의 서러움과 정보의 단절을 안고 그림자처럼 살아온 노인들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저 역시 레이의 손을 부여잡고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500년 전 바다 건너 이웃나라의 위대한 성군이 보여준 그 끝없는 사랑과 자비가 수백 년의 잔혹한 세월과 국경의 벽을 훌쩍 뛰어넘어 지금 이 순간 도쿄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의 얼어붙은 심장을 완벽하게 관통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숭고하고도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힘이 가장 먼저 눈부신 싹을 틔운 곳은 다름 아닌 제 동생 유우토의 좁은 교실이었습니다. 태원 씨는 자신이 연구하던 한국의 선진적인 난독증, 한글 교육 사례와 체계적인 발음 교정 프로그램을 유우토에게 직접 1대1로 적용해 주었습니다. 무작정 복잡한 한자의 획순을 암기하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의 기하학적 모양과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한글만의 독보적인 뇌과학적 원리를 이용해 유우토에 닫혀있던 인지 능력을 섬세하게 마사지하듯 깨워나간 것입니다. 그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는 불과 몇 주 만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유우토의 초등학교에서 열린 정규 국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책을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 순서가 다가올까 봐 책상 밑으로 고개를 쳐박고 벌벌 떨며 화장실로 도망쳤을 유우토가 칠판 앞 교탁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그날은 반 아이들 앞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문학작품이나 시를 낭독하는 자유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글자도 못 읽는 바보가 무슨 발표냐며 수군거리는 아이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과 또 상처받고 울음을 터뜨릴까 봐 안절부절 못하는 담임 선생님의 걱정. 어린 눈빛 속에서 유우토는 바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하얀 도화지 한 장을 꺼내어 쫙 펼쳤습니다. 그 종이에는 자신을 괴롭히던 지렁이 같은 일본 한자 대신 태원 씨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간 동글동글하고 반듯한 한글 문장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유우토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더니 한치의 망설임이나 더듬거림도 없이 낭랑하고 맑은 목소리로 종이에 적힌 글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밤하늘의 별을 노래하는 한편의 아름다운 동시였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끔찍한 그림 같았던 활자들이 유우토의 뇌를 거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규칙적인 선율이 되어 교실 구석구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3분 남짓한 낭독이 완벽하고도 매끄럽게 끝나는 순간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던 담임 선생님의 손에서 출석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둔탁하게 떨어졌습니다. 유우토를 비웃던 반 아이들의 장난기 가득했던 눈은 경악으로 커졌고 이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의자에서 일어나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교탁으로 달려가 유우토를 부둥켜 안고 엉엉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2년 내내 바보 취급을 받으며 지옥 같은 시간을 홀로 견뎌야 했던 10살의 작은 소년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있던 거대한 절망의 알을 깨고 나와 세상 밖으로 힘차게 날아오른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유우토는 더 이상 교실 맨 뒷자리 구석에 숨어 훌쩍이는 가엾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유우토의 자리 주변에는 복잡한 일본어 읽기를 힘들어하거나 난독증 증세를 보이는 수많은 친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유우토는 자신의 한글 노트를 펼쳐놓고 서투르지만 다정한 솜씨로 친구들에게 자신의 입술 모양을 흉내내게 하며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제 어린 동생에게 단순히 글자를 읽는 기술적인 능력을 넘어 세상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눈부신 자존감과 찬란한 용기를 통째로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기적은 유우토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 소파의 풍경 역시 예전과는 180도 다르게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태원 씨의 친절한 도움으로 스마트폰, 한글 타자 연습 어플리케이션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89의 할아버지는 이제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 조그만 액정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푹푹 쉬시던 무기력하고 우울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할아버지의 스마트폰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경쾌하고 밝은 알림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 전역의 어르신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넘어 태원 씨가 직접 연결해주신 한국의 부산과 서울 지역 노인복지관 어르신들과도 아주 활발하게 국제적인 교류를 시작하셨습니다. 국경과 바다를 넘어 무려 10명이 훌쩍 넘는 한국인 동년배 친구분들과 매일 아침 한글로 다정한 안부를 묻고 영상통화를 켜서 서로의 소박한 일상과 풍경을 나누는 것이 할아버지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일과가 되었습니다. 희나야, 얼른 이리 와서 이것 좀 보렴. 한국 부산에 사시는 김 영감님이 오늘 아침에 직접 끓이신 된장찌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 우리 집 식탁이랑 참 비슷하고 정겹지 않니? 나도 내일 아침에는 우리 집 마당에 막 피어나기 시작한 예쁜 매화꽃 사진을 찍어서 한국 친구들에게 한글 메시지와 함께 보내드려야겠다.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계신 한국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마치 10살 소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맑고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평생을 일본의 낡고 권위적인 수직적 문화 속에서 묵묵하게 희생하며 살아오시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차갑게 변해버린 디지털 문자 세상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침묵을 강요받으셨던 할아버지. 그 텅 비고 사무치게 외로웠던 할아버지의 마지막 황혼의 시간들을 국경도 언어의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 따뜻하고 시끌벅적한 새로운 우주로 가득 채워준 것은 다름 아닌 이웃나라 세종대왕의 크고 넓은 애민 정신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도쿄 시민들이 매주 구름처럼 모여드는 태원 씨의 열정적인 한글 수업은 하루가 다르게 그 규모와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고 유우토와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매일같이 잃어버렸던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아주 작은 방구석에서 시작되었던 우리들의 비밀스럽고도 연약했던 저항은 어느새 도쿄 시민들의 멍든 가슴속 깊은 곳에 찬란한 진실의 뿌리를 거침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의 생명력이 단단해지고 사방으로 뻗어나갈수록 그 싹을 억누르며 군림하고 있던 낡고 거대한 콘크리트 바닥에는 점점 더 크고 치명적인 균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과 학습권을 무참히 짓밟으며 언제든 정학이라는 칼을 휘두르려 협박하던 학교 당국, 그리고 끝까지 귀를 꽉 막은 채 우월한 전통이라는 아집만을 고집하던 보수적인 일본의 기성 시스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부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철옹성 같은 그 거대한 장벽들이 마침내 가장 밑바닥부터 처참하게 흔들리며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야처럼 무섭도록 고요하지만 활시위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도쿄의 겨울 하늘을 무겁게 짓누르던 어느 날 아침 마침내 세타가야 여고의 적막한 교장실에서 우리 모두의 숨통을 먹게 만들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무너진 장벽 그리고 새로운 다리,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때리던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1교시 수업을 알리는 종이 울렸지만 세타가야 여고의 2학년 3반 교실에는 그 흔한 교과서 넘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칠판 앞에 선 세계사 선생님도 손에 든 분필을 허공에 멈춘 채 벽에 걸린 낡은 스피커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늦은 밤 학교 측이 오늘 아침 조회 시간을 통해 최근의 한글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교실 안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제 단짝 친구 레이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제 오른손을 부서져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레이의 손바닥은 이미 차가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만약 이 방송이 우리를 향한 거대한 징계의 시작이라면, 정학이나 퇴학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교장 선생님의 입에서 튀어나온다면 저는 당장 이 교실을 뛰쳐나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지직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마침내 스피커에서 헛기침 소리가 두어 번 들려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평소에 권위적이고 오만했던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밤을 하얗게 지새운 사람처럼 몹시 지치고 한편으로는 깊은 고뇌에 잠겨있는 듯한 낮고 떨리는 음성이었습니다. 세타가야 여고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교장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학교를, 아니 도쿄 전체를 뜨겁게 달구었던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며 교육자로서 참으로 뼈아픈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문장이 흘러나오는 순간 꽉 막혀있던 제 심장이 쿵 하고 거칠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반성이라는 단어가 교장 선생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실에 있던 30명의 아이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는 천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문자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정작 그 문자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던 우리 아이들의 진짜 눈물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일 뿐인데 우리는 사람을 문자의 노예로 만들려 했습니다. 시부야 광장에서 한글로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자신은 바보가 아니라고 외치던 10살 소년의 기사를 읽으며 저는 한평생 교육에 몸담아온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낡은 아집이 아이들의 숨통을 조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억압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교장 선생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몇몇 아이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사 선생님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교탁 모서리만 꽉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학교 당국은 어제 열린 긴급 이사회와 교육청과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세타가야 여고 교내에서의 모든 한글 사용 금지 조치를 전면 철회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수업 시간의 필기도, 친구들과의 편지도, 동아리 활동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편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어떤 선생님도 여러분의 그 정당한 선택을 비난하거나 억압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3반 교실에서는 터질 듯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레이는 제 목을 껴안고 엉엉소리내어 울기 시작했고 저 역시 레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복도를 넘어 학교 건물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거대한 함성과 박수 소리로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 학기부터 우리 학교는 와세다 대학의 정태원 연구원과 협력하여 한글의 과학적인 발음 원리를 활용한 난독증 및 학습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도쿄 내 고등학교 최초로 정식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과 후 심화학습 과정에 한국어와 한글의 역사라는 과목을 신설하여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문적 열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는 삐소리와 함께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서로를 얼싸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규칙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낡고 썩은 기득권의 견고한 벽을 향해 가장 작고 연약했던 소녀들이 던진 진실의 돌멩이가 마침내 거대한 성벽을 와르르 무너뜨린 완벽하고도 찬란한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옳았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연대가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학교의 공식적인 항복 선언 이후 도쿄의 풍경은 마법처럼 변해갔습니다. 세타가야 여고의 결정은 곧바로 주변의 수많은 중고등학교들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낡은 학칙을 고집하던 학교장들이 줄줄이 한글 사용을 허용하고 나섰고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사내 메신저나 업무 메모에 한글을 혼용하는 젊은 사원들의 창의적인 방식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한 한자 변환에 갇혀있던 일본 사회 전체가 24개의 다정한 조각들이 불어넣는 거침없는 효율성과 자유로운 속도감에 흠뻑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가슴 벅차게 만드는 것은 우리 가족의 완벽하게 달라진 일상이었습니다. 유우토는 더 이상 밤마다 찢어진 한자 공책을 움켜쥐고 울지 않습니다. 대신 태원 씨가 선물해준 한국의 아름다운 전래동화 책을 거실 한가운데 누워 소리내어 읽으며 모험을 떠나는 주인공의 이야기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립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된 유우토의 세상은 매일매일 눈부시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89의 할아버지 역시 완전히 새로운 두 번째 청춘을 맞이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실 소파에 앉아 돋보기를 끼시고는 한국의 부산에 사시는 영감님과 한글로 날씨 이야기를 나누며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환한 웃음을 지으십니다. 복잡한 기계와 문자의 벽에 막혀 고립되었던 노인은 이제 언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국경을 넘어 세상과 가장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일요일 오후, 저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 커다란 여행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봄방학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다 함께 바다 건너 한국의 서울로 생애 첫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친구분들에게 드릴 녹차와 전통 과자를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계셨고, 유우토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다는 거대한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직접 한글로 쓴 감사 편지를 읽겠다며 연신 낭독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나야, 거기가 서울의 가장 중심이라고 하더라. 그 위대한 임금님 동상 앞에 서면 이 할애비가 꼭 제일 먼저 큰 절을 올리고 싶구나. 이 늙은이의 다친 입과 눈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고 말이다. 할아버지의 그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단순히 편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하게 닫혀있던 서로의 마음을 열어준 마법의 열쇠였고,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내 동생을 구원해준 생명줄이었으며,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가깝고도 먼 두 나라, 사람들의 체온을 가장 진실하게 이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달이었습니다. 가방 한 구석에 처음 한글을 발견하고 밤을 새워가며 24개의 조각들을 옮겨 적었던 제 낡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이 노트를 펼쳐들고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을 때 저는 500년 전 백성을 위해 눈물 흘렸던 그 위대한 왕에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그 깊고 크신 사랑이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이곳 도쿄의 작고 연약한 사람들의 삶까지 완벽하게 구원해내었노라고. 언어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걸어가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 찬란한 진실을 우리는 마침내 증명해 내었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도쿄 세타가야 여고 나카무라 히나 양이 보내온 가슴 먹먹한 한글 혁명의 사연을 함께 하셨습니다. 22만 난독증과 한자 체계로 학습장애를 겪는 일본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500. 시부야 하치코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연대했던 시민들의 숫자입니다. 24. 이 거대한 절망의 벽을 허물고 수십만 명의 삶을 구원해낸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다정한 글자의 숫자입니다. 일본 교육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천년의 전통이라는 명분 아래 아이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오만을 저질렀습니다. 가장 완벽한 빛이 바다 건너 한국에 있었음을 너무 늦게 인정했습니다. 그 통계의 이면에는 찢어진 공책을 부여잡던 소년의 눈물이, 돋보기를 내려놓은 노인의 한숨이, 그리고 밤을 새워 기적의 조각을 맞춰 나가던 한 소녀의 치열한 밤이 있었습니다. 500년 전 백성을 사랑했던 조선의 왕이 품었던 그 숭고한 진심이 마침내 도쿄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창에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한 문장만 남겨주십시오.